안녕하세요. 금요 특강 적성검사 강의를 맡은 적성검사 전문가 이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이 6일밖에 남지 않았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많이 떨리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떨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의 최고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수능 여름의 모든 마지막이 아니라 수능 이후에 다시 수시 2차라고 하는 최고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떨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 번에 또 한 번의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 수시 2차 그 전형 중에서도 오늘은 내신이 3등급 이하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보는 전공 적성검사 전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공 적성검사 대비 수시 2차 합격 전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수시 2차 체크 포인트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수시 정원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합격 학자를 뽑아내고 만약 거기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예전에는 정시 때 뽑았거든요. 근데 작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는 정시 때 뽑는 게 아니라 미충원 된 것도 수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뽑습니다. 그만큼 수시에서 뽑는 이런 실적을 많이 냈다. 그만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수시 2차 전형이다라는 걸 첫 번째 알아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수시가 총 6회 제한이 제한되어 있는데 6회라고 하면 수시 1차랑 수시 2차랑 총 합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 횟수가 총 6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6회 내에서 꼭 지원해야겠다는 걸 생각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 합격자가 말이에요.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는데 단순히 수시 합격자뿐만이 아니라 수시에 추가 합격한 사람도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본다고 하면 원서 접수한 지금 수시 2차 대학들 중에서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난 대학들이 있습니다. 끝난 대학들은 수시 2차 시험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가 없고, 만약 내가 지원하지 않았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 이후에 다시 접수를 시작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들만 여러분들 새롭게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를 하는 그 대학들은 언제부터 원서 접수를 하냐를 물어본다고 하면 수능 이후에 11월 11일부터 약 5일간 동안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두시고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지원해야겠다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수시 2차 적성검사 실시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는지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미 떠난 님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 떠난 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수시 1차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난 님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떠난 님 다시 생각해봤자 마음만 아파질 거니까 이 떠난 님 다 잊어버리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할 거는 실제 마음속에 있는 님과 작업 가능한 님 두 가지만 남는데, 마음속에 있는 님은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지원했던 대학과 수시 1차 때 지원했던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이 가톨릭대학교, 한밭대학교, 강원대학교, 고려대 세종 캠퍼스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수시 1차 때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수시 수능 이후에 다시 원서 접수를 해서 볼 수 있는 대학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다면 나는 수시 1차 때 지원을 안 했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업 가능한 님, 지금부터 작업해서 보실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은 경기대학교, 수원대학교, 을지대학교, 평택대, 강남대학교, 단대 천안캠퍼스, 한신대학교, 가천대학교 등 총 8개 대학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개 대학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지원 못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결정하시고 지원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략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막연히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합격할 확률이 높은 대학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으로 내가 지원하는 것이, 특히 적성검사 전형에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관련된 한번 지원 전략에 관련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전략은 크게 보면 3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적성검사 관련된 지원은 먼저 전략 1을 보면은 대학 수는 6회라고, 그러니까 얘가 6회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6회 제한이 있기 때문에 6회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6회 동안 국가에서 사용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굳이 사용 안 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회를 다 맞춰서 내가 만약 수시 1차 때 4회만 지원했다 그러면 2회를 다 쓰시도록 하시고, 한 해만 지원했다 그러면 5회를 다
수시 2차 때 써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수시 2차는 수능 끝난 이후에 시험 보지 않아요. 수능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수시에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6회를 다 채워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바로 전략 1이고요. 전략 2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막연히 지원하는 게 좋은 것 또한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능 본 이후에 수시 2차를 지원을 하는데 수능을 대박 쳤습니다. 수능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럼 굳이 꼭 여러분들이 수시로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으로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는데 수시 쳐서 수시 2차에 대학에 합격되게 되면은 추가 합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잘 본 걸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고려해서 내가 수능 점수 나온 그 점수가 어느 대학 갈 수가 있는지 그 대학이 여러분들이 전공 적성 검사를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다 그럼 지원하지 마시고 나쁘다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출제 경향에 따른 지원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적성 검사는 영어가 출제하는 대학이 있고 영어가 출제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영어가 출제된 대학을 보면 가천대학교나 단국대학교나 아니면 강남대학교나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가 영어 출제되는데 영어를 출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영어를 못한다. 그럼 지원하면 안 되겠죠.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성적 올리기 아주 힘든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출제한 대학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좋은 영역이 바로 수원입니다. 수포자에서 수학을 너무나 못하는데 수원이 비중 있게 출제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 수포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수원이 비중 있게 출제된 대학들을 지원하는 건 좋지가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원을 출제한 대학 같은 경우는 가천대, 한신대, 단국대, 강남대, 수원대, 을지대, 평택대가 있는데 그중에 수원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아주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포자다 하는 학생들은 이런 대학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보는 건 먼저 영어로 보시고 그 다음 보는 것은 바로 수원을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알려는 내용을 봤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번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각 대학이 어떻게 출제하는지 관련된 세부 대학별 출제 경향 관련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성 검사는요, 크게 보면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두 개 파트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언어 능력을 먼저 보면 적성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 중에서 언어 사용, 언어 추리, 언어 논리 능력 세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먼저 언어 사용 능력을 보면 언어 사용 능력은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걸 측정하기 때문에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휘를 알아야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휘를 먼저 출제를 하고 그다음 어휘를 안다고 하더라도 어휘를 올바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맞춤법에 관련된 내용을 그 다음 출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언어 추리 능력은 일반적으로 단어로 추리하는 겁니다. A 대 B는 C 대 D 그런 형태로 앞에 단어를 주어진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바로 단어 추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언어 논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언어 논리는 추리의 일종이긴 하지만 추리 능력 중에서 비교적 고난이도 사고를 요하는 걸 따로 빼서 언어 논리 능력이라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 능력은 일반적인 논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역 추론, 귀납 추론 관련된 일반적인 논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독해 관련된 부분도 바로 언어 논리 능력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 독해라고 해서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바로 적성형 대학의 특징입니다. 근데 해당되는 이 적성형 대학의 특징을 한다고 하면 그다음 교과형 대학들은 어떻게 출제되냐고 하면 교과형 형태로 출제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해당 화면을 보면 교과형 대학은 먼저 문학이 나온다고 그랬죠. 수능도 문학이 많이 나오잖아요. 문학부터 나오고 그다음 비문학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적성형 대학에서도 논리 독해라고 해서 비문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적성형에서 나와 있는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짧은 지문으로 나온다고 하면 교과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상당히 긴 지문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과형 대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 부분을 출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 능력에 출제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리 능력 관련된 내용을 본다고 하면 적성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리 능력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아까 언어 파트를 봤을 때도 먼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측정했잖아요. 수리 파트도 먼저 기본적으로 수리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수리 능력이라면 간단한 계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계산 능력이 먼저 있는가를 보고 간단한 계산 능력을 적성 검사에서는 중등이나 고1 수학 정도 레벨 되는 거는 대부분 간단한 수리 능력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출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있다는 전제 아래
일정한 숫자를 추리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수리 추리 능력을 보고요. 수리 추리 능력의 대표적인 영역은 수열 파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열 파트 그런 파트이고, 마지막 수리 파트의 고유한 영역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도용에 관련되어 있는 공간 지각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 파트가 바로 수리 파트 중에서 적성형 대학이 출제하는 세 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과형 대학들은 수능과 비슷하게 수원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미통기라고 해서 미분, 적분, 통계, 확률에 관련된 내용들은 출제하는 대학도 있고 또한 출제하는 대학도 있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있는 화면 적성 검사 대학별 출제 경향을 다시 화면을 보면은, 그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해당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제일 왼쪽에 경기대학교부터 나와 있죠. 경기대학교가 적성형으로 출제되는 대표적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적성형 대학이기 때문에 아까 나온 영어가 출제가 되지가 않고 수원도 안 나오고 미통기도 안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수시 1차 때는 수원 문제가 두세 문제 나오긴 했어요. 근데 나와도 아주 적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출제되지 않고 한 중등 정도 수학에 관련된 내용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형태로서 그리고 수능 때 관련된 영역과 겹치지 않게 출제되는 것이 바로 경기대학교 특징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가장 적성형을 봤는데 가장 교과형을 보게 되면 가장 오른쪽 끝을 보게 되면 가천대, 한밭대, 평택대가 있죠. 예를 들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순수 수능형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학, 비문학, 영어 능력이 출제가 되고, 수리 파트 같은 경우에 수원부터 미통기까지 출제되는 것이 바로 가천대학교 출제 경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수능과 일치되죠. 단 수능처럼 난이도 있게 출제되지는 않고 적성검사라고 하면 간단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능형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 끝에 있는 적성형 대학이 경기대학교고 교과형 대학이 가천대, 한밭대, 평택대를 한다고 하면 가운데는 혼합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적성형에 관련된 내용도 출제가 되고 교과에 관련된 내용도 출제되는 대학이 바로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적성에 가까운 데도 적성률로 가깝게 나오는 것이고, 화살표상에서 교과열로 가깝게 나오면은 교과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대 문제 경향을 보면 대부분 적성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수원의 일부 문제가 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경기대학보다는 약간 수원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대 옆에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적성형 문제 출제되지만 금년도부터 유형이 확 바뀌어서 일부 영어가 나오고 또한 일부 적성형 문제 중에서도 수어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적성형에 가깝지만은 어느 정도의 교과형 문제 출제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형 대학 지 끝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대학 을지대, 강원대, 한시대 세 개 대학을 본다고 하면, 을지대, 강원대, 한시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교과 형태 문제가 나오는데 중등 수학을 하는 고1 수학이 일부 출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 교과형보다는 약간 적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교과형 대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화면에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같이 봤었죠. 같이 봐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내가 지원하는 대학들이 적성형에 가까운지 교과에 가까운지 아니면 통합형 문제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으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어떤 문제, 실제 기출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데, 기출문제 중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굳이 수능에 비슷한 교과형 문제를 많이 볼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우리 여러분들 이미 수능을 통해서 여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좀 수능에 가까운 문제보다는 적성에 가까운 형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언어 능력부터 나와 있죠. 자, 언어 능력의 기본적인 언어 사용 능력의 어휘 문제부터 나와 있는데, 자, 적성형 문제가 어떤 특징인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해요. 먼저 보시면 박스에 있는 내용과 가장 내용이 부합한 낱말이 뭐냐 물어보는데, 박스에 있는 낱말을 보면은 인색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인색하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색이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 않다도 마이너스적인 의미인 거죠.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합치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의미를 고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의미, 플러스적인 의미를 고른다고 하면 1, 2, 3, 4번 중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기꺼해야 될 한 번밖에 없죠. 나머지 다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그럼 의미를 알면 의미에 따라 정답을 찾고 해도 돼. 적성검사는 의미를 몰라도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추가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인색하지 않다의 의미를 안다면은 정답 찾으면 되는데, 의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색이 마이너스적인 의미, 않다도 마이너스적인 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합치면 플러스가 되겠네. 그럼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야지. 그런 형태로 정답 찾아도 되는 형태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신다고 하면, 즉 수능과 다르게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둔다고 하면 아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한번 우리가 언어 추리 능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에 나와 있는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음 나열한 낱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바로 상위 개념에서 가장 알맞은 것이 뭐냐라고 나와 있고, 박스를 보면 별박이, 갈, 개발, 개미, 민주 이렇게 4개의 단어가 나와 있네. 근데 여기 상위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데 상위 개념은 이 4개 단어가 관련된 단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관련된 단어인데 이 4개 단어를 다 알고 풀어라. 그건 적성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4개 단어를 다 모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4개 단어 중에 알고 있는 단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것이 바로 적성 검사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4개 단어 중에서 별박이란 첫 번째 단어를 보게 되면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별이 나와 있잖아. 아, 하늘에 떠 있는 별이네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다음 나머지는 다음에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민줄이라는 걸 보라는 거죠. 그럼 민줄을 본다고 하면 민줄은 줄에 관련된 거죠. 하늘 아까 별박이란 별 하늘에 있는 곳이고 뭔가 줄이 있다는 걸 느끼면 한다면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날리는 연날리기라는 정답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추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뭘 말하냐면 학계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통해서 충분히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바로 적성 검사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한번 언어 추리에 관련된 것 중에 논리 관련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참일 때 예시에서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온 다음에 조건과 예시가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칠판을 보면서 칠판 쓰면서 한번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이게 문제가 모든 어떤 아니면 만약 뭐뭐이라면 그런 형태의 일반적인 논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정권 부정인, 후공인 여러 가지 그런 논리적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 문제를 푸는 건 논리 문제인 거죠. 적성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적성 문제는 말이죠. 적성적인 방법이라는 건 어떤 깊은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감각이나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게 출제하는 것이 적성 검사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보시면 뭔가 우리가 논리 이론의 문제를 풀는 게 아니라 간단한 그림을 그려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건 보면은 기억 보면요. 모든 A는 B다라는 게 나온다면 모든 A가 B에 포함되게 간단히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모든 A가 B 포함된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니은을 봤더니 모든 B는 C랍니다. 그럼 모든 B가 C 안에 포함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D는 B다. 그러면 어떤 D가 B가 되도록 B 중에 어떤 N은 D가 되도록 이렇게 일부만 어떤만 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E도 B가 아니다. 그러면 E랑 B가 하나도 겹치지 않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면은 E랑 B가 겹치지 않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정답이 나온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예시를 보면요. 첫 번째 가를 보면 모든 A는 C다라고 했잖아. 그럼 모든 A가 지금 C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가는 맞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가는 맞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를 보면 어떤 C는 B다라고 했죠? 그럼 C 중에 요 어떤 애들은 B가 맞잖아. 저 C가 다 B가 아니라 그 중에 C 중에 요 애만 B이기 때문에 어떤 애는 B가 맞는 거죠. 그러면 나도 맞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를 보면 어떠한 A는 D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어떠한 A는 D라 했는데 지금 D랑 A랑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다는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리을 보면은 어떠한 E도 B가 아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E도 B가 아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E도 문제 보시면 어떠한 E도 어떠한 C도 B가 아니라 했는데 C 중에 지금 이 중에 겹치는 게 있죠.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라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문제 보시면요. 예시 중에 가와 나가 틀렸기 때문에 가와 나가 맞았고 나머지 다 나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 가, 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논리 문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어서 논리 능력 중에 독해 관련된 배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 문제 보시면요. 배열 문제 두 문제 볼게요. 왜냐면은 배열 문제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는데 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딱 감각적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나온 문제처럼 배열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가, 나, 다, 라를 맞게 배열하라 문제가 나오면은 먼저 항상 예문을 보는 겁니다. 예문 1, 2, 3, 4번 첫 번째 단어를 보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단어가 다 가, 나, 다, 라로 1, 2, 3, 4 다 다르다. 그러면 다 볼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 못 써 있는 문장이 뭐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처럼 그러나처럼 접속으로 시작되는 건 처음 올 수가 없어요. 그럼 가는 아니야.
그리고 다처럼 그렇다면 접속으로 시작된 것도 처음 올 수가 없어. 그럼 다도 아니야. 라처럼 그런 지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럼 나도 아니야. 그럼 처음 올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로 시작되는 건 2번밖에 없어. 그럼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문제를 볼 때 일단은 문장대로 문제가 나오면은 첫 번째 단어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단어 올 수 있냐 없냐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운 걸 본다고 하더라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어서 그 다음 형태의 문장대로 문제를 보면요. 이것도 A, B, C, D를 맞게 배열하라고 그러는데 A, B, C, D의 모든 내용을 보고서는 여기에 맞는 게 뭔지를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배열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A, B, C, D 중에서 딱 눈에 띄는 걸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봐. B를 보면은 그리고 그 지위는 해서 그리고 그 지위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지위 나와 있는데 C를 봤더니 지 끝을 봤더니 지위라고 부른다고 지위로 끝나잖아요. C가 지위로 끝나고 그다음 이어서 B가 그리고 그 지위는 하고 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C 다음에 B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 볼 필요 없이 C 다음에 B가 오네. 그럼 C 다음에 B가 오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CB로 끝난 거는 4번밖에 없네.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되겠다고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다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딱 골라서도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바로 문장별 문제의 특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된 문제 보면은 이게 내가 단순히 지식을 알아서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뭔가 감각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수리 능력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방정식 문제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방정식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철수가 불우유 토끼 송금을 내기 위하여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을 들어있는 저금통을 열어보니까 정확히 2만 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00원짜리 동전 개수가 500원짜리 동전 개수의 3배라고 한다면 100원짜리 동전 개수가 모두 몇 개인가 문제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 푸는 방법처럼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는 방정식을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그렇게 해도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적성검사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문항당 시간이 짧은 건 30초, 길어야 1분이기 때문에 수능보다 훨씬 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건 빠르게 찾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문제를 다 방정식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선 100원짜리 동전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100원짜리 동전 개수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뭐라 나와 있냐면 밑에 세 번째 줄 보면은 100원짜리 동전 개수가 500원짜리 동전 개수의 3배라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100원짜리 동전 개수가 500원짜리 동전 개수의 3배이기 때문에 100원짜리 동전 개수 항상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1, 2, 3, 4번 중에 3의 배수는 3번밖에 없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방정식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특징을 보고 문제 조건을 보고 조건에 맞는 걸 딱 고르면은 5초나 10초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무조건 딱 보자마자 수학적으로 문제를 푼다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성적으로 빠르게 감각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어서 방정식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 문제 보시면은 11%의 소금물과 8% 소금물을 섞어서 10% 소금물 300g을 만들 때 11% 소금물은 얼마나 사용되는가 문제도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1, 2, 3, 4번이 있는데 이와 같은 소금물 농도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농도 구하는 거는 소금물 농도다 그러면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공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감각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11%의 소금물과 8% 소금물을 합쳐서 10% 소금물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럼 10% 소금을 만든 그 10%는 11%랑 1% 차이 나지만 8%랑 2% 차이 나죠. 즉 11%에 더 가깝잖아요. 11%에 더 가깝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 있는 10% 가깝기 때문에 11%의 소금물이 8%의 소금물보다 최소한 더 많이 썼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 많이 썼기 때문에 300g 등에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최소한 150g 보다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150g보다 더 큰 숫자는 1, 2, 3, 4을 찾으면은 4번 200g밖에 없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소금물의 농도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식으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건만을 보고도 감각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바로 이런 형태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속력에 관련된 문제이거나 농도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고 그런 형태의 문제 중에서 상당수의 문제는 그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바로 수리력에 관련된 형태의 문제이고 이어서 우리가 한번 수열에 관련된 수리 추리에 관련된 수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괄호에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문제 보시면 숫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 12, 괄호 9, 3, 6,
0, 3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숫자는 수열 문제는 흐름만 봐도 규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보면 9에서 12로 커졌다가 다시 괄호 다음에 봤더니 9로 작아졌다가 또 3으로 작아졌다가 다시 6으로 커지죠.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게 아니라 숫자의 흐름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지 않아요.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 형태의 흐름이 있는 거를 지그재그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지그재그 형태의 문제의 흐름이 있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규칙이 건너뛰기 형태로 규칙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봤을 때는 92 중에 이제 홀수함끼리 규칙이 있고 짝성끼리 이렇게 건너뛰기도 규칙이 있는 거야. 짝성을 보면요. 12, 9, 6, 3이니까 30 적어지죠. 규칙이 보이죠. 홀수함을 보면은 9 괄호 3 0이니까 9, 6, 3, 0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괄호 들어갈 건 바로 숫자가 6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열 문제는 여러 가지 규칙을 넘어서 문제를 풀어봐도 되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수의 흐름만을 보고도 정답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5초 내로 10초 내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적성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열 문제가 이런 형태로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니라 도형과도 연결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자, 도형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과도 연결된 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그 빈칸에 있는 숫자가 들어간 것이 뭐냐 문제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수의 흐름을 보는 거죠. 수의 흐름. 수의 흐름으로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3, 4, 10 그 칸을 봐보세요. 3, 4, 10 칸을 보면 3, 4, 10이 하나의 지금 칸으로서 즉 4등분의 하나의 칸으로 몰려 있죠. 그러면 3, 4, 10이 뭔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관계가 있나를 본다고 하면 3과 4에 비해서 10이 많이 커져 있죠. 많이 커져 있으면 아마 3과 10을 통해서 10을 만드는 건데, 많이 커졌기 때문에 덧셈의 규칙이 아니라 곱셈의 규칙을 쓰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곱셈의 규칙을 어떻게 쓰나 봤더니 3과 4를 곱셈의 규칙으로 10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방법을 봤더니 3과 4를 곱한 다음에 2를 빼면 10이 되죠. 아, 그럼 두 개 숫자를 곱해서 2를 빼는 것이 가운데 숫자가 되는 그런 규칙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오른쪽에 있는 4와 5와 18을 보면은 4와 5를 곱하면 20이죠. 20에서 2를 빼면 18이 나오죠. 아, 규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그렇기 때문에 괄호에 있는 정답을 찾는다고 하면 6, 7에 42에서 42에서 2를 빼는 40이 정답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도형 수열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도형 추리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도형 추리, 방금 봤던 도형 수열 문제랑 도형 추리 전혀 다릅니다. 숫자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바로 도형 추리 문제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같은 도형 추리 문제를 한번 그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앞에 도형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올 도형이 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좀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칠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도형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네모, 여기는 삼각형, 여기는 사각형 있죠? 그럼 요 세 개의 도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변화가 그 다음에 올 도형, 그 다음에 올 도형, 그 다음에 올 도형에 어떠한 규칙으로 변화가 되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봤었을 때 이 변화를 볼 때 이 세 개의 도형을 동시에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생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헷갈릴 수가 있어. 특히 안에 있는 도형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복잡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헷갈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도형 추리 문제가 나오면은 이 세 개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 개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일부분씩 나누는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도형을 한 번에 다 보게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다 보지 말고 일부씩 나누라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도형 중에 하나의 도형부터 먼저 보는 거죠. 하나의 도형부터 봐서 정답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도형을 볼 때 같은 도형을 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동그란 도형의 변화가 뭐가 있냐 본다고 한다고 하면, 이 동그란 도형의 변화를 보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의미가 없냐면, 여러분들 그 문제도 본다고 하면, 다시 잠깐 그 문제를 보여준다고 하면, 문제 1, 2, 3, 4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가 전부 다 가운데 있죠. 예문의 1, 2, 3, 4번의 동그라미가 전부 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동그라미 의미의 변화를 본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뭐라도 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화면, 그 문제 1, 2, 3, 4번 문제를 봤었을 때, 예를 들면 삼각형을 보면은 삼각형의 위치는 1, 2, 3, 4번 예문이 다 다르죠. 아, 삼각형의 위치는 1, 2, 3, 4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삼각형의 위치의 변화가 어디인지 본다고 한다고 하면 정답이 뭔지 알 수 있겠다는 전제로 접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칠판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볼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삼각형의 변화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삼각형의 변화가 첫 번째 여기 있던 게 그 다음번 여기 그림에서 가운데가 있고, 세 번째 그림은 밑에 있죠. 밑에 있기 때문에
질 위에 있던 게 가운데 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다시 위로 올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 1, 2, 3, 4번 중에 뭐가 있나 봤더니 1, 2, 3, 4번 중에 4번밖에 없네. 그럼 정답이 4번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도형추리는 기본적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씩 나눠서 본다라는 것이 도형추리 문제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 방법은 꼭 도형추리뿐만이 아니라 도형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 푸는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도형추리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도형추리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 가의 변환 1, 2, 3을 차례로 시행하여 얻은 결과가 뭐냐 문제를 물어보고 있고, 1, 2, 3, 3번이 뭐냐면 1번은 좌우로 뒤집기, 2번은 270도로 시계방향 270도로 회전하기, 3번은 상하로 뒤집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 세 가지 1번, 2번, 3번을 움직임을 가라고 하는 거를 1, 2, 3, 4 움직임을 했었을 때 어떠한 모양이 나오냐를 찾는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도형추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라는 이 그림을 먼저 좌우로 뒤집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이 그림을 시계방향으로 270도 회전한 그림을 그리고, 다시 상하로 뒤집는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뭔지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찾아보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 찾아보면 물론 정답은 나와. 정답이 나오는데 이 복잡한 그림을 좌우로 뒤집고 다시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상하로 뒤집는 거를 일일이 그린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특히나 그림이 복잡하다 그런다고 하면 이 복잡한 그림을 일일이 그리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그리는 자체부터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일일이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즉 이런 게 그림은 다 그림을 그려서 문제가 주시는 조건에 따라 다 그림을 그려서 문제 그리는 게 아니라 다 그리지 말고 하나의 특징 있는 일부분만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앞에 문제를 풀 때 내가 도형추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푸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도형추리 문제가 이런 도형이 나왔을 때 모두 다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은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씩 나눠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 방법이 다 여러 가지 도형 문제에 다 적용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도 도형 전체를 한 번에 보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일부분씩만 그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그리고 정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쉽게 보면 이 칠판의 그림을 그냥 그려보면요, 이 모든 그림 복잡하게 그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 문제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오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여기 별이 있어서 뭔가 그림이 있는데 이걸 다 그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그 중에 이렇게 원이 3개가 있는 요거 있죠. 요것만 보는 겁니다. 요것만. 일부분만 본다는 게 요것만 본다는 이거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본다 했을 때 얘를 좌우로 뒤집으면은 얘가 옆으로 갈 때가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270도 돈다면 여기서 270도 돌면 이렇게 도니까 여기까지 오겠죠. 그럼 여기까지 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상하로 뒤집으면 다시 위로 갈 거 아니야. 결국 위로 여기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3개짜리가 여기 오는 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가 있나 보면 1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정답 찾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체 그림을 일일이 다 그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림 중에서 일부만 따로 뽑아내서 그걸 그리는 방법, 즉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일부씩 그리는 방법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해당되는 적성검사 문제 푸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적성검사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제 하나의 느낌을 받아야 돼. 아, 이 적성형 대학들, 이런 형태 적성검사 수능형 교과형 대학이 아니라 적성형 대학의 적성 형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수학적인 지식, 어떤 국어적인 지식을 몰라도 감각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으시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할 땐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무슨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 바로 적성검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쭉 해당되는 내용의 기출문제 쭉 한번 봤죠. 자,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다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N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나 서울 메트로 역사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티빙을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어떤 적성문화 문제가 나온지 쭉 봤죠. 그렇다면 이 적성문화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지, 고득점을 맞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관련된 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적성검사를 대비할 때 학습하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EBS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교과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 교과형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 교수님들이 EBS 교재를 대부분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수능처럼 직접 연결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참고한 그 자료를 유일하게 EBS 교재로 갖고 가기 때문에 언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지문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수리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바뀌어도 비슷한 문제가 나온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원한 대학이 아까 봤던 그 표 중에 교과형 대학이다.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나와서 공부했던 여러분이 했던 EBS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봤던 교재를 막판에 또 보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시간도 많이 절약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대비할 때 봤던 EBS 교재를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수시 2차는 말이죠.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이 오직 적성만 공부하면 됩니다. 수능도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기간에 짧고 굵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수시 2차의 특징인데 짧고 굵게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그럴 때는 말이야. 막연히 공부하게 되면 효과가 잘 안 나옵니다. 일정 학습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학습 계획을 짤 때 나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야지 그렇게 시간표적으로 문제를 짜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은 꼭 이거를 해야지 그런 것처럼 목표 중심적으로 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 내일 꼭 해야 될 거를 나열을 해서 그걸 순서대로 하는 형태의 마인드로 하시지 시간표적으로 짜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걸 미리 정해놓고 해야 된다. 특히 그게 아주 짧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들이 짧기는 이틀, 보통 한 10일 정도 있고 아주 길어야 2, 3주기 때문에 그 2, 3주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거를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 수시 2차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시간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학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인강을 통해서 뭐 여러분 필요한 부분만 딱 골라서 딱딱딱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하도록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특히 학원은 수시 2차 때는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의미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성검사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성검사는 말이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수능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문제를 같이 풀어봤던 그런 적성적인 감각적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걸 자꾸 적용하는 거를 혼자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학습하는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강의 듣는 시간 2배 정도는 혼자 학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적성검사다. 그래서 혼자 학습하는 시간을 일정 시간 이상 꼭 가져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성검사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볼 때는 말이죠. 문제를 볼 때 감각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시간 안 배거나 여러 가지 막판의 훈련을 최종 연습 훈련은 모의고사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도 중요한데 왜 시간 안배가 중요하냐면 문제가 수능에 비해서 한 문항당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그 연습하는 거는 결국 그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의 같은 유형, 같은 문항수를 최종적으로 모의고사로 연습할 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최종 연습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같은 시간 낭비 훈련은 모의고사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 문제를 풀 때에도 막 풀지 마시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문항당 10초나 15초, 수리 같은 경우에는 30초나 한 40초 정도 시간을 재고 미리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지. 즉 시간을 미리 제고하는 시간 안배 훈련을 평상시 문제 풀 때도 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성검사는 시간 싸움의 시험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 시간 안배 훈련이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이 적성검사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고득점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고득점 팁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적성검사 문제를 풀 때는 말이죠. 막연히 푸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시험을 갔었을 때 말입니다. 시험장에 딱 앉아서 시험지가 나왔어. 그럼 막연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 때 문제 순서를 정하고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적성검사 문제를 낼 때 대부분 뭐 대학교 같은 경우가 언어나 수리, 영어가 출제될 때 언어, 수리, 영어를 막 섞어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언어, 뭐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영어 그런 것처럼 딱딱 영역별로 세 가지 나눠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막 1번부터 막연히 문제를 풀지 마시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부터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내가 언어가 자신 있다. 그럼 언어부터 문제를 푸시고 아니라 내가 수리가 자신 있다. 그러면 수리부터 문제를 푸시고 아니라 나는 영어가 자신 있다. 그러면 영어부터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도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언어가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수리가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자신 있다. 그러면 문제 푸는 순서를 언어, 수리, 영어 순서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가 가장 시간 낭비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간 안배를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도 막연하게 큰 단어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안배하는 몇 가지 스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 칠판을 봐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60문항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근데 60문항이 언어가 30문항이고 그 다음에 수리가 30문항이 나왔다고 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먼저 기본적인 거는 내가 수리가 자신 있어. 그럼 수리부터 문제를 푸는 것이고 내가 언어가 자신 있어. 그럼 언어부터 문제를 푸는 거겠죠. 그게 기본입니다. 아까 봤던 문제 푸는 순서.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막연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총 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이 60분을 말이죠. 미리 시간을 배정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60문항일 때는 언어 같은 거 30문항 나와도 언어는 20분, 그 다음에 수학은 40분 해가지고 언어의 시간보다 수학 시간을 약 2배 정도를 많이 줍니다. 시간 2배 정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시간을 배분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 문제를 풀 때 언어를 20분 내로 문제를 풀어야지. 수리 문제 풀 때는 수리를 40분 내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푸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나누는 게 좋아.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20분도 그냥 문제를 나눠서 언어 문제가 1번부터 15번 문제, 그 다음에 16번부터 30번 문제를 나눠서 얘를 10분 내로 문제를 풀어야지. 얘를 10분 내로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미리 최대한 나눌 수만큼 나눠서 시간을 만배를 시켜놓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의 문제를 할 때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별로 딱딱 잘라서 자른 문제를 몇 분의 시간을 배정해서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 안배에 관련된 방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마지막 마킹 방법인데, 자, 적성 검사는 말이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문제를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킹 못해서 떨어졌어요.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풀고 한 번에 다 마킹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마킹하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마킹하는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10문제 단위로 언어 다 풀고 언어를 마킹하고 수리 다 풀고 수리 마킹하고 그런 것처럼 일정하게 나눠서 풀고 나눠서 마킹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냐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가장 익숙한 방법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 했던 방법이 둘 중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 두 개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몇 문항 단위로 나눠서 풀고 그 단위를 마킹하는 형태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더 시간이 세이브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마킹 관련된 부분도 막연히 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처음부터까지 다 한 번에 풀고 한 번에 마킹하면 시간이 부족했을 때 문제를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킹을 못해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익숙한 방법을 쓰긴 하되 가능하면은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마킹하거나 아니면 문제 단위를 나눠서 마킹을 하는데 가능하면 문제 단위를 풀고 그 부분을 마킹하고 또 일정 문제를 풀고 마킹하고를 나눠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득점에 관련된 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적성검사 전형 대비 수시 2차 합격 전략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성검사에 대한 내용을 쭉 봤고 문제까지 다 봤고 관련 내용 다 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물어본다고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성검사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걸 마지막 크루전 때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적성 합격의 적성 고득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그거는 바로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 자, 왜 그러냐면 적성검사는 수능처럼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각을 묻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신감이 적성검사 문제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감만 아주 높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감 자체가 벌써 10점 이상의 점수를 차지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시험 볼 때 난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 풀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임한다고 하면 반드시 합격하고 반드시 적성 대박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수능 이후에 여러분한테 있는 마지막 기회, 최고의 기회, 수시 2차 그 중에서도 적성검사 전형을 오늘 이 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학에 좋은 점수로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여러분 여친 남친과 손잡고 캠퍼스를 거느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